1월 17일 수요일이고요. 17시 9분 지나가고 있습니다. 히픈 라이브 수요으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수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황대근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천입니다. 안녕하세요, 송영주입니다. 네, 오늘 히픈 라이브 오프닝 토크도 좀 가벼운 주제여가지고 바로 한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오프닝 토크 주제 뭐냐면요. 데이팅 앱에서 유명 가수를 꼬신 주드 벨링엄. 그도 남자였다. 이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더선에서 독점으로 벨링엄이 여름에 데이팅 앱에서 한 여성을 꼬셨다는 내용의 기사가 나왔는데, 유명인 전용 데이트 어플인 라야라는 어플이 있대요. 이 라야에서 벨링엄이 영국의 R&B 가수 알마니와 메시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벨링엄은 그녀의 인스타그램 스냅을 몇 달 동안 조용히 좋아해 왔다고 하고요. 관계자는 벨링엄이 그녀가 정말 멋지다고 생각하며 이상형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 알만이라는 가수에 대해서 저도 몰라서 좀 찾아봤는데, 데뷔 싱글 소하이가 2021년에 발매돼서 비평가들의 호평을 받았다고 하고,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는 11만이 조금 안 되고, 유튜브 뮤비 영상 조회수가 지금 30만회 이상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유명하고 굉장히 핫하고 이런 가수는 아니긴 한데, 찬우 형은 이 가수분의 음악도 한번 듣고 오셨다면서요? 네, 뮤비 봤어요. 요 소아이라는 노래 봤고, 그 다음에 요 다음번에 낸 싱글도 봤는데, 그 R&B 가수고, 그리고 그 소아이라는 노래는 노래가 되게 이렇게 나른하고 끈적끈적합니다. 노래 괜찮아요. 노래 되게 괜찮고, 예. 그다음에 다른 노래는 약간 템포가 빠른 곡이긴 했는데, 그것도 약간은 그러니까 템포가 그러니까 밑에 깔리는 리듬들만 좀 빠르게 돌아가고, 이 알만이라는 이 가수가 하는 노래 스타일들은 조금 나른하고 그런 느낌으로 좀 많이 노래를 불러요. 근데 약간, 그러니까 이제 저희가 어쨌든 음악을 안 들어봤으니까 다른 가수에 비교한다면 좀 어떤 요즘에는 이런 스타일 거의 없던데. 아, 이런 그래요? 스타일이에요. 네. 근데 그런 거 아니야? 예. 그 여보세요, 거기 누구 없어. 이런 노래 스타일 아니야? 약간? 그거는 저기 한영애 씨. 또 한영애 씨. 네. 끈적끈적하고 나른하고. 그건 R&B가 아니잖아요. 여하튼 목소리 톤이나 이런 게 이렇지 않아? 안 그렇습니까? 네. 한번 끼워들려고 했는데 아니네요. 끈적한 노래는 맞는데. 네. 저희 지금 채팅창에 그 무서운 물음표가 네, 올라오고 있거든요. 아니 차라리 이하이의 누구 없어가 더 비슷해. 이하이요. 이하이 씨는 약간 목소리가 좀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근데 이분 근데 여기 사진도 지금 있지만 예. 외모가 되게 매력적이에요. 오. 그래서 벨링엄이 좋아할 만해. 되게 섹시한 느낌입니다, 이분. 그 사진 보셨잖아요. 어떤 거예요, 알마니 씨? 일단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네, 제가 선호하는 스타일은 아니고, 벨링엄이 약간 이런 좀 글래머러스한 스타일을 좀 좋아하는 것 같네요, 보니까. 네, 비단 뭐 노래가 좋아서만 에이, 팔로우를 하진 않았겠죠. 그건 아니겠죠. 네. 그 벨링엄이 2022년에 인스타그램 모델 아산테와 치티랑 스캔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도 벨링엄이 치티에게 반했다고 보도가 됐고요. 이 예전의 보도를 알고 계시고 요번에 더선에서 나온 이 어플에서 알만이라는 가수랑 뭔가 좀 있었다라는 걸 보신 분들은 그 얘기 많이 하시더라고요. 주드 벨링엄 취향 확고하다. 어떠세요? 좀 취향 확고하다고 보이십니까? 느낌이 비슷해요. 그래요? 네. 네. 형수님 만나기 전에 네. 취향이 다 이제 쭉 이어졌나요? 아니면은 마지막에 형수님은 좀 다른 스타일이셨어요? 그쵸? 네. 예. 취향이. 지금 주드 벨링엄 얘기하는데 예. 내 취향 얘기하면 네. 이거 분위기가 이상해지잖아. 아니 뭐 저희 취향 다 얘기할 거예요 오늘은. 근데 제 취향은 예. 약간 그 작고 아담한 스타일이었어요. 네, 그래서 작고 아담한 친구하고 연애를 좀 많이 했어. 네, 오. 귀여운 스타일을 되게 좋아했었는데 결혼은 신장이 굉장히 큰 분하고 했죠. 네, 왜죠? 그때는 또 그쪽에 좀 눈이 돌아갔었나 봐요. 네, 그때 취향이 바뀝니다. 아 그러니까 취향이라는 게. 네. 찬우 형은 주드 벨링엄 취향은 좀 비슷하다고 봐요? 그럼 그 느낌은 이제 아.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뭐 모델 그리고 이 알만이라는 이 가수 역시도 혹시 보면은 예. 몸매가 꽤 좋은 편이니까 네네네. 아마 외적으로는 좀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어. 벨링엄은 좀 그런 것 같고 예. 뭐 많이 꼬시네. 벨링엄. 그런데 그런 거 있잖아. 잘생겼잖아. 그러니까 잘생기고 그래. 돈 많고 라이징 스타인데도 그래 여러분들 이렇게 해야 날 꼬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극성이 열심히 해야 있어야 돼. 돼. 열심히 진짜. 벨링엄도 이 정도로 해. 어. 벨링엄도 이렇게 열심히 한단 그래 말이야. 이렇게 열심히 해야 돼.
그 보면 벨링엄 축구를 너무 잘하고 경기장에서도 가끔은 어우야 성격 좀 있다 느낌이 드는데 진짜 축구밖에 모를 것 같은데 벨링엄이 이성을 꼬실 수 있는 매력, 뭐 외모 말고 다른 매력이 있다면 좀 뭐 있을까요? 일단은 그 축구를 어쨌든 이 선수가 잘하고, 그러니까 좀 그런 거 있잖아요. 본업 존잘. 본업 뭐 모먼트. 원래도 존잘이긴 하지만, 예. 원래도 잘생기긴 했지만, 축구할 때 저는 벨링엄 진짜 멋있다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벨링엄은 사실 그거죠. 외모가 준수해. 근데 자기 일도 잘해. 그쵸. 그러니까 이게 그냥 사회에서 그러니까 일반 축구 선수라고 안 하고 그냥 예. 사회에서 따지면 외모 잘생긴 애가 대기업에 들어가 있는데 대기업에서도 각광받고 총망 먹는 에이스, 차기 에이스다 제가.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그런 사람인데 그럼 뭐 예. 사실은 이제 주위의 여자들이 먼저 이제 다가서려고 하는 경우도 많을 텐데 아니면 막 소개해주거나. 그런데도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자면 중요하다. 본인의 스타일이 확고하고 매력을 느꼈으면 먼저 다가오길 기다리는 것보다 본인이 노받고 직진을 좀 들이대는 그런 스타일이다. 근데 요즘 그 젊은 친구 스타일이 아닌가. 사실 적극적으로? 주드 벨링엄 정도 되면 가만히 있어도 여기저기서 찌릅니다. 그거 당연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스타일이 이런 스타일인데 인스타라든가 이런 거 봤는데 너무 괜찮다. 그럼 먼저 연락해야지. 이렇게 좀 적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닌가. 형은 어땠나요? 찔리셨나요? 저는 약간 예. 적극적인 편이었어요. 왜냐면 제가 여기서도 몇 번 얘기했지만 예. 한 달에 2번 이상 소개팅을 했었거든요. 네네네네. 그러니까 계속 친구 있을 때도? 아니 없을 때. 야, 씨, 갑자기 나를 걔 양아치로 만드는데? 아니 여자친구 없을 때 예. 소개팅 자리를 좀 많이 만들어서 이성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좀 많이 만들려고 했었어요. 근데 사실 그렇게 해야 어쨌든 만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야지만 그래. 만날 수가 있으니까. 아니 형은 그런 거 안 했어요? 어쨌든 간에 우리는 거의 동시대니까 우리 싸이월드 생기고 막 이랬을 때 싸이월드 파도 타기로 막 넘어가면서 막 이런 거 안 했나요? 이런 거 그런 건 안 했어요. 안 했어요? 네, 저는 아쉽네요. 그런 쪽으로 연락하지 않고 그냥 지인 찬스를 많이 이용했어요. 그러니까 직접 만나는 걸 조금 더 네. 선호하는 그런데 그런 건 스타일이었고. 있죠. 뭐 싸이월드든 뭐 이런 거 보면 내가 아는 친구의 아는 여성분인데 너무 괜찮아 보여. 그럼 소개팅 좀 자리 마련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내 1촌에 1촌한테 이제 연락을 하는 이제 그런 느낌이죠. 근데 형님은 진짜 적극적이셨다. 적극적이었어요. 네. 근데 이게 사고방식의 차이예요. 왜냐면은 남성분들이 사실 소개팅 한다고 하면 생판부지의 여성분하고 같이 자리를 마련해서 시간도 버려야 돼. 그리고 음식값이나 이런 것도 내야 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한 달에 영화 2편 본다고 생각하고 영화 같이 볼 수 있는 친구에게 내가 밥값 정도는 지불할 용의가 있어. 그러면은 소개팅 자리에서 마음에 안 들더라도 좀 즐겁게 헤어질 수가 있고 마음에 들면 그 다음 또 다시 이제 만남을 가질 수가 있고 그래서 저는 소개팅에 대해서 되게 긍정적이었거든요. 질문. 그래서 남은 지인이 얼마나 되나요? 없어. 야, 이 새끼야, 누구야? 야 고등학교 친구 3명 남았어. 아니 근데 형 고등학교 친구 3명이면 그건 많이 남은 거 아닙니까? 고등학교 친구 3명 남았습니다. 그럼 그분들이랑 이제 모임도 좀 가지시고 만나시고 하실 거 아니에요? 네. 3달에 한 번씩 고등학교 개모임 해요. 그거 엄청 근데 친한 거지. 저는 그 정도면 진짜. 요거는 몇 번 영주 형이 자주 얘기했던 네. 거죠. 네. 그래서 그 고등학교 친구들끼리 한 달에 4만 원씩 갖다 붓거든요. 그런데 코로나나 이런 일이 있다 보니까 못 만났어요. 그래도 갑자기 만났는데 통장에 돈이 너무 많은 거야. 그럼 여행을 뭐 그러니까 그럴 수 여행 있잖아요. 같은 거 갈까? 네. 뭐 어디 갈까? 그랬더니 아니 그냥 양주만 들 때 마시자 그래가지고 풀코스로 그냥 마셨습니다. 재밌겠다. 그 이제 말씀을 나누시는 동안에 제가 이 라야라는 어플을 깔아가지고 한번 가입을 해봤습니다. 네. 이게 진짜 이제 유명인들만 이제 가입이 되는 거라고 하니 그래서 덕현 씨 되나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 입력을 여러 가지를 해야 돼요. 일단 이름이나 이런 거, 뭐 국적, 어디 살고 있는지 그리고 인스타그램 아이디를 적으라고 합니다. 아 인스타그램 그걸 하나 보다. 팔로워 숫자. 팔로워 수를 지금 아마 이걸로 좀 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나서 뭐 메일도 입력을 해야 되고 최종 단계까지 딱 넘어갔을 때가 그겁니다. 우리의 승인을 기다려라. 체크를 해보는 거야? 빠른 시간 어플 안에 되면 네, 우리가 답장을 주겠다. 승인이 되는지 아니면 이제 거절이 되는지에 야. 대해서. 인스타 예. 라야 등록하기 한번
이거 짜봐. 컨텐츠? 컨텐츠 우리 해봐. 출연진. 이스타를 한번. 그럼 근데 아니 주원이는 없잖아 인스타. 네, 바로 없어, 아예? 당할 것 같은데. 아니 그걸 해봅시다. 뭐 번외 질문도 원래 있었거든요. 네. 뭐 라야처럼 우리나라에 유명인 전용 데이팅 어플이 있다면 그 선을 한번 좀 정해주시죠. 이 정도 숫자는 뭐 구독자로 넘어야 되고 인스타 숫자는 팔로우 숫자는 이 정도 넘어야 된다. 근데 네. 이게 어쨌든 유명인 전용이라고 하면 이제 인플루언서들이 올 건데 네. 그래도 인스타 팔로우 한 10만 원 되지 않을까요? 10만. 10만. 커트라인 높게. 예. 아니 저는 그래도 여기 어쨌든 간에 사람이 좀 있어야 그래도 그게 예. 좀 흥행이 될 테니 저는 5만 정도면 충분하다. 5만. 그러면서 이제 사실 좀 더 모이면 네. 이제 그 기준을 올리는 거죠. 그럴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고. 10만. 저는 유명인이면 10만이 약간 그런 척도가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뭐 파란색 딱지 이런 것도 당연히 있어야 되고. 근데 그거 이제 그 블루라벨이라고 하죠? 그 딱지 붙는 거를. 네. 아 그래요? 예. 네. 몰라요. 근데 그 블루라벨이 네, 조니 워커. 네, 그쵸, 조니 워커. 네. 근데 그 블루라벨 기준이 사실 정확하게 뭔지 모르겠던데. 요새 그거 보면. 이제는 다 구독자로 바뀌었어요. 돈을 내야지 되는 걸로. 맞아요. 뭐, 그래, 돈 내서 신청한다고. 그거 일론 그래? 머스크가 트위터 인수한 다음에 그 예. X로 바꾼 다음에 X로 바꾼 다음에 그거 시작해가지고 욕 많이 먹었잖아요. 블루 체크인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블루 라벨인 줄 알고. 라벨. 어쨌든 옆에 달리는 건 똑같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거 하고 나서 막 욕 엄청 먹었는데 조용히 스레드에서도 인스타도 조용하게 주커버그는 욕 안 먹고 조용하게 이거 바꿨더라고 그렇게. 그렇구나. 근데 요즘 그거 인스타 들어가면 맨날 그것 떠서 짜증나요. 뭐요? 구독하라고 이거. 구독할 돈 내라고? 돈 내라고. 그럼 그게 이제 월별로 계속 돈을 내면서 유지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은 사실 이제 블루 체크는 그렇게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힘들어요. 옛날에는 진짜 그 예전에는 인플루언서들만 이제 딱 그거를 달려있었잖아요. 신청을 하게 되면 거기서 판단을 해가지고 이제 너 달아도 돼 이런 걸 해줬었는데. 그러니까 심사를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보니까.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지금도 해주긴 할 것 같아.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봐가지고 그런 애들한테 해줄 것 같긴 한데 그 이제 공식적으로 신청하는 그런 거 없을 거 그냥 구독해야 됩니다. 구독해라. 예. 저 이거 한번 해봐야겠네요. 저 이거 따로 뭐 하진 않아가지고 형철이 달려있던데. 이거 형철이는 달려 있어요. 우리 네. 중에서. 진짜? 형철이 팔로워 수가 얼마나 돼? 한 22,000인가 되지 않나요? 형철이가 형철이 우리 5명 중에서는 제일 많을걸요? 그러니까 그 다음이고. 형철이가 라야 가입해야 되겠네. 형철이가 최근에 이게 달렸거든요. 음. 그럼 뭐 아마 구독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니 그 전에 달린 것 같던데. 아 그래요? 네. 뭐 그럼 그때는 이제 신청을 하게 되면 확인해가지고 하는 거였으니까. 누가 네. 이스타의 벨링엄이라는데 형철이인데. 그래? 예. 여러분들 그거는 이제 예. 형철이를 너무 매기는 겁니다. 예. 이스타의 벨링엄 그런 소리 좀 자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래서 분위기가 이상할 것 같아가지고 바로 축구 얘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본 코너 굿모닝 도하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별리그 1차전 한 바퀴가 싹 돌았고 히프 끝나고 이후에 이제 조별리그 2차전들이 네. 쫙 진행이 됩니다. 덕현이는 이따 중계 가고 저는 여기서 형철이랑 입중계를 하는데 자, 1차전 A조부터 F조까지 모든 팀들 경기 보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팀 그리고 선수도 한번 영종님부터 한번 뽑아주시죠. 인상 깊었었던 선수는 일단은 이강인 선수인데 예. 사실 일본의 미나미노 타쿠미 같은 경우에도 워낙에 공격 포인트를 많이 기록했기 때문에 미나미노 타쿠미 같은 경우에도 눈에 들어왔고 가장 눈에 들어온 선수는 사만고도스라고 이란. 네, 이란의 네. 미드필더 라인에서 해주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네. 첫 경기에서 도움도 2개 기록했고 미드필더에서 말 그대로 전사처럼 뛰면서 계속해서 중심 잡아주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좋은 선수구나. 물론 이제 소속팀에서는 아쉬움이 있지만 이란 대표팀에서는 반드시 필요한 선수구나. 예. 그리고 에자톨라이하고 워낙에 또 호흡을 또 잘 맞추고 있어서 사만고도스가 눈에 들어왔고 팀은 개인적으로 요르단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요르단. 네. 요르단. 네, 아니 아까도 저랑 이제 방송 들어오기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만났는데 바레인보다 말레이시아보다 확실히 요르단이 좀 강하다 요 얘기 하셨거든요. 그런데 어떤 부분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요르단 같은 경우에는 예. 최전방에 있는 자원이 골 욕심을 내지 않고 예. 도움을 기록하고 좌우 측면에 있는 자원들이 들어가면서 각각 득골실을 넣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요르단이 3백을 바탕으로 한 수비도 괜찮고 그 가운데 힘을 발휘하는 모습이 나와서 요르단 괜찮은데 이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전력을 따진다면 우리가 좀 더 우위에 있고 예. 우리가 요르단 상대로 승리할 가능성이 높긴 한데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2조에서
바레인과 요르단이 조 2위를 다툴 것이 분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첫 경기 결과를 봤을 때는 요르단이 조 2위를 차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말레이시아 상대로 4대0 대승을 거뒀었고 찬우 형님은 팀이랑 선수. 저는 태국. 사실 그 키르기스스탄 예, 이 팀이 예? 어려워. 그 신태용 감독처럼 발음하시면 안 됩니다. 예. 아니에요. 키르기스탄 이 팀이 사실 이번 아시안컵 참가팀 중에서는 가장 약체로 분류되는 팀이긴 한데, 그러니까 그걸 감안하더라도 생각보다 축구를 재밌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미드필 그 전개 과정에서 물론 키르기스탄 수비가 너무 안 좋아서 예. 이거를 뭐 득점하고 막 이런 거에 이긴 거 자체에 막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운데,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 경기를 보니까 양 팀 다 사실 미드필드 지역에서의 압박은 거의 없고 상당히 빠르게 템포 빠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이렇게 좀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좀 인상적이었건 태국이 전반까지 공을 보내는 데 있어서 그러니까 다이렉트로 원터치로 딱 해서 앞쪽으로 보내는 장면들이 몇 차례 나왔었는데 그게 꽤 인상적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평소에 이제 훈련도 좀 많이 해야 되고 선수들끼리 호흡도 좀 맞아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태국이 보여줬기 때문에 꽤 놀라운 부분이 있었고, 이 경기에서 득점은 아마 9번 단 선수가 2골을 넣었을 거예요. 수파 차이. 예. 근데 10번 이게 벨기에 진출한 선수, 그 선수가 잘하더라고요. 생각보다. 본인이 어떤 타이밍에 이제 침투를 해서 들어가야 되고 수비가 약간 헐겁다고 느껴지면 그 틈 계속 삐집고 들어가면서 뒤에서 날아오는 공을 받거나 아니면 계속 수비를 좀 끌어당기는 그런 움직임들을 보여줬는데, 그런 느낌들이 꽤 괜찮아서 좀 궁금하긴 해요, 솔직히 태국이. 그러니까 오만이랑 사우디랑 하는 걸 보니까 오만이 진짜 사우디한테 굉장히 조금 어려운 경기를 했지만 골키퍼 계속 헌방하고 막 이러면서 어쨌든 어찌저찌 거의 뭐 승점을 따낼 뻔한 상황까지 만들었었는데, 태국 오만이랑 붙으면 어떻게 될까? 아니 뭐 그래서- 보니까 막 골키퍼 선방 네. 엄청 하고 그러더만요. 그래서 오만이랑 붙으면 태국이 과연 어떤 모습을 보일까? 키르기스탄이랑은 수비력 차이가 좀 꽤 큰 것 같은데, 그래서 좀 흥미가 가는 팀이에요. 그러니까 뭐 되게 인상 깊었다기보다도 흥미가 굉장히 가는 팀이었어요, 태국이. 찬우 형이 얘기한 이 태국의 10번은 수파낫 무에안타 무에안타. 선수였네요. 자, 덕현 씨는 팀과 선수 한번 뽑아주시죠. 약간 홍대픽으로 가도 됩니까? 네. 네. 네, 제가 이제 중계한 경기에 좀 기초해서 네네네. 이제 보자면 일단 제가 호주랑 인도를 생각보다 좀 재밌게 봤어요. 중계하면서도. 왜냐면 인도가 수비를 잘하더라고요. 이날 경기 보니까. 근데 인도는 냉정히 봤을 때 그냥 아시아권에서 되게 좀 변방에 그렇죠. 있는 팀이잖아요. 하위권 팀이죠. 근데 인도 그 중앙 센터백 라인에 진간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이날 진짜 6탄 방어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중에는 쉬려 있어서 막 머리에 붕대 감고 약간 그 이임생 감독을 떠오르게 하는 그 붕대 투. 네, 그리고 수비력도 꽤 괜찮았고, 인도 그 스쿼드 내에서는 이 선수가 AMS 경력도 꽤 많은 선수라서 저는 인도 수비력이나 이런 거 좀 재밌게 봤고, 또 한 팀은 신태용 감독이 인도네시아. 저는 진짜 예상외로 꽤 선전했다고 보거든요. 선전했죠. 좀 아쉬웠어요. 네, 좀 아쉽긴 했는데, 사실 이 D조가 베트남도 예전에 비해서는 이 축구적인 레벨이 많이 올라왔고, 그렇죠. 박항서 감독 전후로 전 아닌다고 생각하는데, 이번 사실 일본이랑 할 때 전 역전한 거 보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거 진짜 그래서 약간 저는 그 역전했을 때, 야, 투르시에가 역시 일본을 잘 아나? 했지만, 네. 그리고 투르시에 감독이 지금 베트남 연령별 대표팀을 같이 이렇게 코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린 선수들을 끌어다 쓰는 데 있어서 이해도는 진짜 높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동남아 팀들이 대부분 그렇게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근데 그렇게 시스템을 갖춰야지만 좋은 팀이 된다는 사고방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베트남 입장에 제가 이번에 그 대한민국이랑 우리 그 예선할 때도 베트남 준비를 하면서 좀 느꼈던 건 과거에 비해서 확실히 조금 더 좋아지고 있는 건 맞다. 근데 다만 이제 베트남 여론은 지금 트루시에 감독이 시도하려고 하는 그런 약간 점유하고 이런 류의 축구를 자기네들이랑은 좀 안 맞는다고 생각을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것도 있고, 또 하나는 베트남은 일단 박항서 감독 밑에서 결과를 냈었는데 네. 지금 트루시에 감독 밑에서는 결과를 못 내고 있고, 그 가운데 물론 상대가 베트남 상대는 일본이었기 때문에 이 패배가 이상하진 않지만 태국은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입장에서는 계속 태국하고 자기를 비교하거든요. 라이벌리예요. 두 왜냐면 팀이 동남아권에서는 태국이 사실 제일 잘한다. 태국이랑 베트남이 둘이 굉장히 라이벌리가 되게 심한데, 이게 그냥 자기네만 지고 끝나고 태국도 만약에 졌어 그러면
그래 뭐 약간 이럴 텐데 그게 아니라 얘는 이겼어 어쨌든 간에. 2대0 클린시트. 그러니까 더 짜증이 날 거야 아마 베트남 입장에서는. 그래서 베트남도 많이 올라왔고 그리고 저는 이라크는 뭐 언제나 무시할 수 없는 팀이라고 봐요. 특히 아시안컵이나 이런 데 우리가 뭐 옛날 얘기긴 하지만 2007년에 졌잖아요. 이라크한테도 승부차기까지 가는 접전 끝에 그리고 그 대회를 이라크가 우승을 했고 그래서 저는 D조는 일본, 이라크가 정배고 여기에 베트남 정도가 좀 상처를 내면 낼 수 있지 않을까라고 봤는데 예상외로 인도네시아가 동점골 넣으면서 경기도 되게 선전을 했고 특히 이게 좀 측면 빠른 자원들을 가지고 하는 역습도 저는 꽤나 신태용 감독이 팀을 잘 만들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뭐 선수를 꼽자면 여기 이제 풀백 중에 사율이라는 선수가 있거든요. 네, 네. 근데 이 선수가 동점골 과정에서 나오는 그런 테크닉이나 드리블 능력 되게 주목할 만했고 약간 니값하는 선수가 한 명 있어요. 이름이 이름이 뭐죠? 마르셀리노 퍼디난입니다. 그래 걔가 골 넣었잖아. 네. 이 선수가 골 넣은 선수인데 그 인도네시아도 네덜란드 쪽 선수들이 되게 많은 국가잖아요. 그래서 보면 그 지금 울버햄튼 유스에서 뛰면서 프리미어리그 2 12월 이달의 선수 후보에도 올라간 뭐 후브너 같은 선수들도 이제 대표팀에 포함이 돼 있는데 마르셀리노 퍼디난 이 선수는 그냥 인도네시아 토종이거든요. 근데 지금 벨기에 리그 진출해서 뛰고 있는 선수라서 자국에서도 되게 기대를 많이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날 경기 보면서도 확실히 측면에서는 제일 좀 인상적인 선수가 아니었나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이렇게 세 분에게 인상 깊었던 팀이랑 선수 여쭤봤고 1차전 지금까지 뭐 결과 보면서 예상대로 좀 흘러갔다고 보지 아니면은 이거는 이변인데라고 생각하는 좀 경기들이 있으신지. 근데 아직까지는 그냥 좀 네, 정배대로 가지 않았나요? 없어요 네. 이변이라고 할게. 뭐 카타르, 호주, 일본, 이란, 뭐 사우디 그리고 대한민국 뭐 우승 후보 팀들은 그냥 무난하게 다 승리를 좀 거뒀다고 봐야 될 것 왜냐면 같고. 카타르, 레바논도 개막전이었잖아요. 예. 근데 저는 이 경기 보면서 느낀 게 와 레바논 수비 엄청 잘한다라고 처음에 생각을 했다가 이제 후반전에 좀 무너지는 경기 흐름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를 시작으로 언더독의 반란이 있을 만한 팀들이 어딜까 쭉 찾아봤는데 사실 중간중간 있긴 했어요. 근데 지금 결과 나온 거 보면 A조, 카타르, 그리고 중국, 타지키스탄 여기가 사실 이제 중국이 생각보다 이게 너무 못했지. 이변인 거죠. 너무 네. 못했지 이번에. 아 이변인가요? 그런데 그렇게 되는 거예요. 뭐냐면 중국 타지키스탄이 0대0으로 끝났는데 이 경기 결과 보면 이변인데 근데 중국이잖아. 그러니까 그럴 수 있겠네. 네, 그쵸, 이렇게 다시 그쵸. 가는 거예요. 그렇죠. 네. 네. 근데 뭐 이변이라면 이변일 수 있는 중국, 타지키스탄이 있고 B조의 경우도 사실 저는 시리아, 우즈벡 뭐 1대1 이렇게 무난하게 좀 흘러갔다. 우즈벡 입장에서 뭐 좀 아쉽긴 하겠죠. 우즈벡 입장에서 이거 아쉽죠. 네. 이건 좀 많이 아쉬운 결과죠. 잡고 갔어야 되는데. 그리고 C조는 사실 이란과 우리 벤버지에 아랍에미리트. 뭐 이거는 뭐. 네. 그리고 D조도 마찬가지로 일본, 이라크가 나란히 승리 챙겼고. E조도 요르단, 한국. 그리고 F조 갔을 때도 태국, 사우디. 사실 뭐 조별리그를 지금 시점까지만 놓고 봤을 때는 와 이거는 진짜 언더독의 반란이다 라고 할 만한 매치는 저는 없었다라고 봅니다. 예. 그 아시안컵이 지금 24개 팀 되면서 경기도 이제 참여하는 팀들도 많아졌고 때깔이랑 이런 거 카메라랑 뭐 잔디 색깔 이런 거는 너무 퀄리티가 좀 있어 보이는데 카타르에서 했어. 예. 아시안컵 이전 대회들과 비교해서 경기력들도 확실히 좀 아시아가 상향 평준화되고 있나라는 느낌이 많이 드세요? 아니면은 경기력은 때깔이랑 별개로 예전과 뭐 큰 차이 없는데라는 좀 생각을 받으시는지. 근데 간극은 여전히 크죠. 아시아컵 우승을 노리는 팀들과 그리고 참여한 팀들 간의 간극은 여전히 존재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조별리그 1차전 끝나고 나서 이 결과는 뭐 당연한 거다.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경우가 많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상향 평준화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렵죠. 상향 평준화 된다고 얘기했을 때에는 네. 참여하는 팀들이 중위권 팀이 많아야 돼요. 근데 지금 느낌은 뭐냐면 상위권 팀, 하위권 팀으로 나눠진다는 느낌이거든요. 약간 막 2강 2약 혹은 1강 1중 2약 네. 좀 이런 느낌이죠. 조가. 그러니까 상향 평준화라는 표현은 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아시아의 국가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뭐 대회에 참가 팀 수를 늘리는 거 자체가 뭐 아주 잘못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근데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동남아 팀들이 대거 이번 대회에선 참가할 수 있게 됐고 또 중앙아시아 팀들도 대거 참가할 수 있게 됐잖아요. 어쨌든 그 참가 팀 수를 늘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팀들도 계속 이렇게 큰 대회에서 나와서 계속 경쟁을 하다 보면 뭐 여기서 분명히 얻어가는 것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팀들이 좋아지길 기대하는 거죠. 네,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확실히 이제 과거랑 비교했을 때는 그래도 저는 동남아시아 팀들은 좀 많이 올라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사실 되게 옛날로 돌아가면
말레이시아도 아시아권에서 되게 강력한 팀이었는데 아 옛날에 예, 진짜 정말 옛날에 80년대에만 하더라도 한국이랑 말레이시아 그 경기 하면은 그거 엄청났어요 그때 열기가. 뭐 저도 그 네. 시대가 아니까 말년, 버마 요러 해가지고 이런 팀들이 옛날에 막 되게 말년, 잘했다. 버마, 맞죠? 인니, 뭐 이렇게. 인니, 인도네시아. 아, 네, 다 예. 이렇게 불렀죠. 근데 이제 어쨌든 말레이시아도 쇠퇴기를 걸었잖아요. 그 이후에. 근데 뭐 태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과거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축구 수준이 저는 많이 올라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아시아 전체가 상향 평준화 됐느냐에는 저는 영종이랑 의견이 좀 비슷한데 그래도 동남아 팀들의 선전은 좀 기대해 볼 만하지 않을까. 근데 보면 태국은 예전부터 항상 이 동남아 축구의 맹주였었어요. 예. 태국은 만만한 팀이 아시안 아니죠. 게임에서 우리 진 적도 있어. 네. 그때 그 라자만갈라 스타디움에서 말도 안 되는 프리킥 골 먹고 막 이래가지고. 완전 근데 그거 솔직히 와. 킥 개잘 찼습니다. 저 그 97년인가 이때 아닌가요? 아, 그때 한국 아시안 걸 게임. 맞아요. 98. 98로 알고 있거든요. 네, 바쿠 아시안 게임 맞아요. 맞을 거야. 저 그 골 먹힌 장면이 아직도 기억이 나요. 너무 충격적이어서. 그게 제 기억이 맞다면 앞에서 수비벽에 점프를 뛰었거든요, 수비가. 근데 수비 다리 사이로 통과가 되고 김병직 골키퍼가 그걸 못 막았었나라고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아마 이때 2명이나 최장만 했을 거예요, 태국이. 근데 졌어요. 2명이나 당했어요. 그리고 그 골 넣고 막 세레모니도 되게 그런 아크로바틱한 세레모니 있잖아. 예, 예. 막 그런 세레모니를 덤블링하고. 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렸을 때니까 뭘 알겠어요. 근데 뭐 태국이랑 한데 근데 태국 선수들, 베트남 선수들 세레모니 덤블링 같은 거 많이 해요. 몸이 가벼운 선수들이 많아서. 날랜 선수들이 많아, 보면은. 그래가지고 아스나이 봐봐. 뭐 얼마나. 아, 그래. 아스나이 생각하면 그런 선수들이 많거든요. 네, 아스나위가 지금 또 인도네시아 이제 주장이어가지고. 맞아. 주장한장 네. 딱 차고 있던데. 좀 멋있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뭐 어쨌든 태국 같은 경우 사실 우리가 아참에서 태국팀 만나도 이런 원정 이런 거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갈 때. 뭐 그런 거 따져봤을 때는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이제 조금 견제가 필요한 수준으로 올라오는 과정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르긴 합니다. 아직 뭐 1차전밖에 치르진 않았습니다. 그래도 한번 섣불리 한번 예측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조 1, 2위 그리고 3위 팀 4개 팀 골라서 16강 채운다면 어느 팀이 좀 올라갈 것 같으세요? 제가 봤을 때 1, 2위 팀은 예. 그냥 정배대로 갈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고 아마 지금 A조부터- 3점 딴 팀들이 예. 거의 가지 않을까. 일단 가는 거는. 이제 조별리그에서 3위를 차지할 국가가 어디가 될 것 같냐를 한번 꼽아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긴 해요. 그러면 A조부터 중국, 타지키스탄, 레바논이 뭐 2위, 3위 싸움을 하겠죠? 중국 16강 갈 가능성 어느 정도 보세요? 그러니까 A조의 변수는 중국이에요. 중국이 계속 이 모양으로 가면 결국 카타르, 레바논이 조 1, 2위를 하는 거고 만약에 중국이 각성을 하면 예. 그러면 중국이 레바논하고 2위 경쟁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좀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타지키스탄이 전력에서 가장 약하다는 평가를 듣고 있으니까. 근데 중국이 각성할까? 근데 하는 걸 봐서는 각성은커녕 그냥 바로 돌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3위 하더라도 상위 4개 네. 네 팀 개 안에 팀 안에 들지 들어가야 되는 못할 건데. 가능성도 있고 네. 아니면 아예 4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아주 쉽게 얘기해서 네. 지금 카타르가 A조의 최강자라고 봤을 때 네. 레바논이 패배하는 건 이상하지 않아요. 그쵸. 근데 레바논이 다음에 중국하고 타지키스탄하고 대결을 펼칠 거 아니에요. 근데 레바논이 타지키스탄 잡는다고 치면 중국이 카타르에게 패배하고 레바논전 어떻게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게 이제 오늘이거든요. 네, 그렇게 따지면 중국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네. 그래서 저도 A조는 저는 레바논이 0대3으로 지긴 했지만 저 역습하고 막 이런 거 보면서 얘네는 진짜 하나 잘 걸리면 이거는 중국이나 타지키스탄 정도는 잡고 올라갈 만 하겠는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레바논이 카타르랑 같이 올라가고 중국, 타지키스탄 둘 싸움에서는 이거 중국 그냥 4위로 막아갈 수도 있겠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중국 뭐 대륙에서는 우레이를 비롯해서 나름대로 황금 세대라고 생각했던 그 멤버들이지만 성적을 못 내잖아요. 네네네. 결국 이번 아시안컵 이후로는 아예 세대 교체를 단행할 필요성이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중국이 물론 16강 가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도 매우 중요하긴 한데 일단은 뭔가 보여줘야 돼요. 바뀌고 있다는 걸. 네. 그런데 지금 봐서는 그런 가능성은 너무 희박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조 1위가 카타르, 2위가 레바논 같아요. 네. 중국이 3위까지 갈지언정 16강에 간다고 보장은 못하겠어요. 3위 중에서도 이제 하위 두 팀이 될 수 네. 있다. B조는요? B조는 그냥 호주, 우즈벡에 시리아가 3위 네. 하는 그림이 제일 현실적인 것 같아요. 우즈벡이 물론 이제 첫 경기를 좀 못하긴 했지만
이후를 보면 저는 시리아 쪽이 조금 더 열세에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우즈벡하고 시리아가 첫 경기에서 무승부 기록했잖아요. 그쵸. 결국 조 2위 싸움도 이 둘이 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C조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란과 아랍에미리트가 각각 1승 기록하고 있고. 네. 팀들이 올라갈 거예요. 올라갈 거예요. 3위를 누가 하느냐인데 예. 이것도 저는 보니까 지금 조가 6개잖아요. 예. 그 중에서 4팀이 이제 3위 한 팀 중에 4팀이 올라가는 거니까 두 팀만 딱 떨어지는 거죠. 그쵸. 3위 지금 2개. 예. 저는 A조하고 C조에서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저 C조도 저도 똑같이 생각해요. 왜냐면 홍콩 팔레스타인이 이란하고 아랍에미레이트에게 모두 패배할 것 같아요. 예. 그러면은 얘네는 결국 1승이라든가 1무라든가 그걸 갖고 갈 거 아니에요. 3위를 했을 때. 그러면은 홍콩 팔레스타인이 2패고 둘이 맞대결해서 만약 한 팀이 다득점으로 승리 거두면은 그 팀 정도는 이제 뭐 3위로 16강 갈 가능성이 있을 것 같긴 근데 한데. 1승 2패가 되니까 예. 가능성 자체가 크다고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근데 저는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만 놓고 봤을 때는 C조에서는 그 3위 해도 못 가는 팀이 좀 확실하게 나올 것 같고 어. 또 하나는 예. 저는 우리나라 조가 될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해요. 3위 중에서 16강 못 가는? 네, 바레인, 말레이시아. 그러면은 뭐 말레이시아가 좀 유력해 보여요? 4위는? 아, 근데 말레이시아가 제가 이번에 이제 그 바레인, 말레이시아를 제가 이제 중계를 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바레인은 어쨌든 우리나라 대표팀이 하는 걸 이제 좀 보고 말레이시아는 김학원 감독 부임한 이후에 사실 축구가 스타일적으로는 꽤 재밌어지긴 했어요. 압박도 되게 세게 걸고 라인도 많이 올리고 뭔가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말하는 그런 약체 팀들은 보통 공 뺏기면 야 내려. 그래서 그냥 템백하고 수비 왔고 이런 느낌인데 말레이시아는 오히려 이제 앞쪽으로 더 역압박을 하는 스타일인데 오히려 그게 좀 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 이미 독이 됐어요. 시작에 요르단전에서. 너무 불리해. 그러니까 네. 이게 골을 마이너스 4로 시작하는 거잖아 지금. 그쵸. 그러니까 너무 불리하게 됐어요. 이게 실점이 너무 많아져가지고. 그러니까 요르단 얘기를 하긴 했는데 알 나이마트가 최전방 스트라이커인데 도움 2개 기록했나? 그리고 왼쪽인가 오른쪽에 알 마르디가 있고 한쪽에는 무사 타마리가 있는데 이 두 선수가 각각 2골씩 넣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측면을 파고들면서 결국 골 넣는 모습이 있었는데 2조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최하위 같아요. 네. 결국 수비가 무너지는 모습이 있기 때문에 0대4로 패배했거든요. 예. 근데 바레인은 우리가 봤잖아요. 은근히 끈덕진 면이 있다는 게 드러났잖아요. 그리고 사실 전반 20분까지는 우리나라 대표팀이 고전한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뭐 잘했지, 진짜. 그리고 동점골을 어쨌든 내줬으니까. 네. 그래서 2조 같은 경우에는 조 2위 싸움을 바레인 요르단이 할 가능성이 큰데 네. 요르단이 워낙에 대승을 거둔 상태라서 이 분위기를 끌고 가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어쨌든 바레인도 3실 그리고 말레이시아 4실점을 또 기록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나중에 이제 산정할 때도 좀 불리한 요소로 작용을 할 거고. 그러니까 아까 네. 얘기를 했지만 승점 3점 따면 3위는 할 거예요. 네. 승점 3점, 3무를 하건 뭐 1승을 하건 간에 3점 따면 이제 3위는 할 건데 그러면 3점끼리 비교를 했을 때 그럼 골득실이 중요한데 네. 4골 먹힌 건 너무 좀 커서 말레이시아가. 그리고 네. 찬우 형이 얘기했듯이 C조 아까 우리 말했잖아요. 여기도 지금 팔레스타인 4골 먹혔고 홍콩 3골 먹혔고 네. 이러니까. 근데 남은 경기에서 각각 또 맞붙었을 때 이 정도 실점이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없어서. 예. 저는 그 D조가 가장 궁금해요. 예. 진짜 여기가 네. 제일 궁금해요. 베트남이냐 인도네시아 아니야? 네. 아니,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일본, 이라크, 베트남, 인도네시아 순 같아요. 네. 그치. 느낌은. 예. 근데 베트남이 어느 정도 상대를 괴롭힐지가 궁금해서. 그러니까 베트남이 만약의 경우 일본전 2대4로 패배했지만 2골 넣었다. 아, 일본은 우승 후보인데 우리 할 만큼 했다. 그리고 나서 공격 쪽에서 힘을 발휘하면 만약의 경우 이라크하고 무승부 거두거나 뭐 이러면서 조 2위를 노려볼 만한 분위기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저는 이번 아시안컵에서 굳이 이제 좀 빡셀 것 같다라는 조를 꼽으라면 일단 B조를 얘기를 좀 하고 싶고. 예. 근데 D조도 마찬가지예요. 일단 베트남은 그래 꽤 잘하는 팀이 됐다라는 걸 알고 있었는데 이번에 인도네시아 첫 경기 보면서 이 팀도 생각보다 경쟁력이 있네? 라는 그런 느낌이 들고 만약에 그냥 2위까지 진출하고 끝나는 거였으면 그렇게 빡세다고 생각 안 했을 거예요. 왜? 그냥 일본, 이라크 올라올 것 같으니까. 그렇죠. 네. 근데 3위 자리도 16강에 진출한다는 점을 놓고 보면 B조, D조가 뭔가 그 순위 싸움에 있어서는 네. 좀 치열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은 확실히 있어요. 마지막으로 F조는 태국, 사우디가 가장 좀 유력해 보입니다. 네, 사우디가 조 1위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3위는 오만이 거의 확실시 되는데 네. 이제 오만이 보면은 여기서 봤을 때는 사우디한테는 좀 진짜 아쉽게 지긴 했지만 네.
야, 진짜 막판 나머지 코너킥 상황에서 팀들은 직전했어요. 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이거든요. 그럼 오만도 최대 기대할 수 있는 건 2승 정도라서 그러면 이제 2위 정도, 2위까지도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만이. 뭐 태국 상대로 만약에 승점을 좀 못 챙긴다라고 이제 가정을 했을 때 이제 오만이 키르기스스탄을 사실 몇 대 몇으로 이기는 가가 그 점이 제일 그 척도가 되지 않을까 예. 싶습니다. 태국 오만 맞대결 요게 좀 네, 중요하겠네요. 그 경기가 예. 사실상 2위를 결정짓는 경기라고도 볼 수 있어서 예, F조. 그럼 자연스럽게 A조부터 F조 중에서 2차전이나 혹은 3차전 중에서 가장 좀 기대되는 매치 조별리그에서 한 경기 정도만 좀 꼽아주시죠. 뭐 일단 저는 호주 우즈벡 좀 궁금하고 맞아요. 요거는 좀 어떻게 보면은 거의 4강급 대진이라고 봐도 무방할 그런 팀들이니까 아시아권에서는 뭐 예. 그 확실히 이라크 일본 경기도 맞아요. 재미날 것 이라크, 같아요. 좀 그게 있었어요. 이라크 경기를 쭉 보면서 사실 동남아시아 선수들이 대체적으로 봤을 때 평균적으로 이제 신장 같은 게 좀 네. 작잖아요. 예, 동아시아권이나 좀 중동 쪽에 비해서는. 그래서 특히 이제 이라크 마지막 골 나오는 과정에서 이게 체급으로 그냥 찍어 누르고 때리는 거 보면서 이게 그냥 이라크가 완전 작정하고 그냥 피지컬로, 물론 이제 일본 선수들도 요즘에는 피지컬이 굉장히 좋아졌지만 막상 그렇게 싸움 붙였을 때는 어떤 골이 나올지 좀 궁금하긴 합니다. 그리고 요 경기가 그 우리에게는 이제 도하의 기적으로 알려진 반대쪽 경기죠. 그렇지, 그렇지, 맞죠? 그렇지, 그렇지. 우리나라는 이제 북한이랑 네. 경기를 일본에서는 했었고. 도하의 비극이라고 비극이라고 하죠. 그러면 이것도 일본 내에서도 나름 좀 관심도가 있겠는데요. 조별리그긴 해도. 근데 이제는 너무 좀, 오래돼서 체급 차이가 근데 도하의 비극이 네. 우리는 뭐 도하의 기적이라고 예. 해서 기억하시는 분도 있고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본의 대다수는 도하의 비극을 많이 기억해. 왜냐면 고해에 태어난 애들이 재수 없다는 얘기도 있었어요. 아 진짜? 그 정도로 충격적이었어요. 그게 이제 일본 구사 내에서. 미국 월드컵 불산 때였죠? 지역 월드컵을 앞두고 카타르 도하에서 펼쳐졌던 예. 그 월드컵 최종 예선 한국을 이겼을 때면 다 나간다고 생각했어요. 일본은. 형님들은 그 짜릿함이 그 아직도 기억나요? 다 나간다고 네. 생각했었어요. 오. 다 나간다고 생각했었고 그리고 그때 중요한 건 뭐냐면은 어쨌든 이제 처음으로 이제 일본이 월드컵에 진출한 그 눈앞에 와 있는 그렇죠. 그 전까지는 출전 마지막 없었어. 경기만 잘 치르면 이라크전만 잘 치르면 그냥 우리는 이제 그때 떨어졌네. 그냥. 그리고 우리는 북한전을 치렀고 우리가 북한을 3대 0인가 네. 그랬죠. 예. 그리고 이제 이겼는데 선수들이 안 기뻐하잖아. 근데 마지막 순간에 이라크에 누구더라 골 넣고 나서 한국에 초청도 자신인가 됐어요. 그랬을 거야. 네. 걔가. 네. 한국에 초청도 됐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골 넣어서 우리가 갔으니까. 2대1로 비겨가지고 막판에 뭐 일본 이라크 경기 말고 이란 아랍에미리트. 벤버지 아랍에미리트. 저는 그 2차전 중에서 레바논 중국전 오늘 8시 반이거든요. 네, 중국의 끝을 보고 싶어요. 네. 이렇게 소멸되는구나. 이걸 근데 보고 제가 싶어서. 이제 오늘 이거 중계 준비를 좀 하면서 어쨌든 우리가 스쿼드 정리도 하고 전술적인 그런 것도 이제 보잖아요. 네. 근데 사실 이게 선수 몇몇만 이렇게 쓱 놓고 보면 그래도 자기네 리그에서는 좀 한타까리한 선수들이 어쨌든 많거든요. 그렇죠. 와 근데 그 타지키스탄전을 보면서 와 참 저 멤버 그러니까 어쨌든 자국 리그에서 경쟁력 있는 저 선수들 상대로 이 정도 경기력 내는 것도 재능이다. 네. 이런 느낌이 좀 들어가지고 이거 레바논 중국전 김종욱 주심이죠. 한국인 주심들이 심판들이 들어가는 경기거든요. 예. 그래서 중국 언론에서 야 이거 그 한국인 심판들이 중국 심판처럼 하면 어떡하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했었어요. 예. 고영진 주심 맞습니다. 네. 근데 그건 좀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 체면을 중시해서 그런지 김명욱 주심도 그렇고 고영진 주심도 그렇고 아시아권 갔을 때 잘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주 공정하고 그러니까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공정하고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딱 공정하게 이제 그 토트넘이랑 올스타전에도 너 퇴장 딱 이제 이런 식으로 그쵸. 예. 굉장히 스윗하신 분이에요. 중국이랑 레바논 경기 히프 끝나고 8시 반에 또 입중계 하니까 이거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자,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돈 보축인데요. 위계 구단들이 몇 개 있죠. 뭐 에버튼, 노팅엄 그리고 레딩이 있습니다. 에버튼과 노팅엄은 지출 규정 위반이 예상이 되는데 상황을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요. 에버튼과 노팅엄은 프리미어리그의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규정 위반으로 독립위원회에 회부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프리미어리그 사무국이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서 두 구단이 2019-20 시즌부터 22-23 시즌까지 구단 운영에서 기준치 이상의 손실을 냈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규정, 이 규정이 뭐냐면 프리미어리그가 새 시즌 평균 3,500만 파운드, 챔피언십 구단은 새 시즌 평균 1,300만 파운드를 넘어선 손실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규정이고요. 다시 말해서 에버튼은 3년간
1억 500만 파운드, 3,500만 곱하기 3이죠. 노팅엄은 6,100만 파운드까지 손해가 허용이 됐는데 에버튼의 손실액은 3년간 1억 2,450만 파운드라고 하고요. 노팅엄은 그렇게 많이 손실 본 건 아닙니다. 6,100만 파운드까지 됐는데 3년간 6,210만 파운드라고 합니다. 에버튼과 노팅엄 현재 프리미어리그에서 각각 17위와 15위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에버튼은 지난해 11월에도 19-20 시즌부터 21-22 시즌까지 PSR 규정, 앞서 설명드렸던 수익성 및 지속 가능성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승점 10점을 삭감당한 바가 있습니다. 에버튼이 징계가 확정이 되면요. 이미 자신들이 올 시즌 세운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승점 삭감 기록을 갈아치우게 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팬들 입장에서는 또 승점 삭감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거 올 시즌에 에버튼 승점 삭감됐을 때도 에버튼 팬들이 막 항의하고 네네. 다른 팀 경기에서도 뭐 헬기인가 뭐 이런 거 띄운 것도 제가 좀 기억을 하거든요. 그리고 홈 경기가 있었을 때 약간 피켓 같은 거를 네. 전 관중이 이렇게 들고 있었죠. 그리고 이거 뭐 에버튼은 어쨌든 간에 첫 번째 이 승점 10점 삭감받은 징계조차도 지금 항소해서 최종적으로 그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니까 어젠가 구단 성명서가 나왔을 거예요. 네. 어젠가 그젠가. 예. 그러니까 어쨌든 저는 지속적으로 이 FFP를 비롯한 이러한 재정 규제에 대해서 예.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정말 러프하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그러면 에버튼이나 노팅엄 같은 팀들, 노팅엄 뭐 규모가 좀 작은 팀이긴 했었지만 어쨌든 간에 또 승격한 지도 얼마 안 됐고, 그러니까 이런 팀들이 그런 프리미어 리그에 와서 맨시티, 맨유, 뭐 아니면 뭐 첼시, 뉴캐슬 예. 이렇게 돈을 많이 쓸 수 있는 팀들이랑 경쟁을 어떻게 합니까? 돈을 안 쓰면. 돈을 써야 돼. 근데 이 규정도 맞춰야 돼, 막. 돈 써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하면 안 돼. 그러니까 그런 게 좀 가혹한 것 같아요. 너무. 아니 그러니까 그런 것도 너희 있죠. 수준은 이 정도니까 그냥 여기에 머물러라는 얘기밖에 안 돼요. 이 충분히 얘기가. 그렇게 해석도 네.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항상 이렇게 재정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 사다리 걷어차기 아니냐 그 얘기가 나와요. 왜냐하면은 조금 더 전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는 투자가 필요하고 투자는 돈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얘기하기로는 투자라고 하지만 하부 리그에서 올라온 팀이 투자를 통해서 얼마만큼 성적을 낼지는 그건 그 누구도 장담을 못해요.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도박에 가까운 투자거든요. 예. 근데 이게 손실로 이루어지면 결국 다시 승점이 삭감이 되면서 강등당하는 거잖아요. 네. 지금 보면 에버튼이 17이고 노팅엄이 15인데 여기서 승점 10점 삭감하면 강등 강등 당하라는 얘기예요. 강등 당하는 얘기죠. 그 얘기잖아요. 그리고 에버튼 입장에서는 이미 한 차례 또 승점 10점이 삭감된 경우가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그 과정 자체도 에버튼은 상당히 불만이 많기 때문에 그렇죠. 항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다시 새 시즌 잡아가지고 2천만 파운드 정도 더 썼네? 그럼 니네 다시 삭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노팅엄 입장에서도 지금 110만 파운드 정도 더 쓴 거거든요. 네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삭감이 이루어지면 이러면 당연히 양쪽 모두 불만이 쌓일 수밖에 없죠. 이게 또 웃긴 게 브랜든 존스 이적료가 9월에 이적을 해가지고 이게 안 들어갔어. 그 이적료 돈 많이 받았잖아. 그래서 저도 노팅엄 뭐 하다 이렇게 넘었지 뭐 선수 많이 데려오긴 했는데 근데 존슨 펑거로도 충분히 되지 않나 그러니까 싶어서. 노팅엄은 5천만 얘기한 정도 거예요. 됐으니까. 이거 봐달라. 얘 처리가 늦게 돼서 우리가 늦게 판 거다 이거. 이것 때문에 팔았거든. 근데 이게 등록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러면 너무 억울하다. 예. 그래서 노팅엄이랑 에버튼의 입장 차이가 좀 있다라고 해요. 노팅엄은 규정 위반을 인정했으나 에버튼은 현재 항소하겠다는 입장이고요. 노팅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2년 5월에 승격한 뒤 정말 많이 영입했거든요. 42명의 새로운 선수를 영입했고 22-23 시즌에만 4,560만 파운드의 손실이 나왔다고 합니다. 재정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서 여기 딱 나오네요. 4,750만 파운드를 받고 브래넌 존슨을 팔았는데 역부족이었다라고 하고요. 에버튼은 11월에 받은 징계에 대해서 항소했는데 같은 징계받은 사항과 기간에 대해서 지금 다시 이야기를 해야 한다고 하고요. 그 구장 짓는 데 들어간 대출금의 이자 비용이 손실로 잡히는 것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지원 기업들의 스폰서를 끊으라는 영국 정부의 지침을 따른 데에 따른 손해를 어필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에버튼 입장에서는 당연히 어필할 수밖에 없는 예, 부분이에요. 아니 정부 지침을 따랐는데 그거에 따라서 이제 손실이 발생했는데. 그렇죠. 근데 이거는 또 손실이 발생했으니까 니네 승점 10점 갚죠. 이거는 에버튼 입장에서는 굉장히 불만이 쌓일 수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규정도 따라야 되고 영국 정부의 지침도 따라야 되는데 지침을 따랐더니 이 규정을 지키지 못하게 됐다는 네. 이제 그런 쪽으로 아마 에버튼은 얘기를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 나는 또 그리고 조금 애매한 건 뭐냐면은 원래 이제 2019, 20 그다음에 20, 21 요 시즌으로 징계를 받은 거잖아요. 예, 일단 예, 예. 에버튼이. 그치. 근데 여기 22, 23 야, 세 개 합치니까 또 그러네. 난 그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약간 그렇지. 이중 처벌 갖고 그런 느낌이 그렇지. 좀 있어요. 약간 아니 기간 여기까지 별로였네? 여기도 별로일 가능성이 높겠지. 살짝 옮겨서. 아니 그러니까 앞에 두 개 그걸 징계 받았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세 개 하면은 당연히 앞에 마이너스가 났는데 여기도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런 게 있어서 좀 이건 좀 조금 가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는 거는. 예, 뭐 차는 가혹했다고 하고 지금 에버튼 상황상 한 시즌에 징계 두 번 받을 가능성이 생겼잖아요. 아니 당연히 어떻게- 가혹하죠. 예. 에버튼 팬들 입장에서는 왜 예. 우리만 갖고 그래? 이런 얘기 안 나오겠어요? 나라도 할 텐데. 그리고 그런 것도 있어요. 저는 에버튼이 이번에 10점 딱 탑감 당했을 때 야 그래도 강등은 안 당할 것 같다. 왜냐면 꽤 괜찮았거든요. 에버튼이. 맞아요. 그래서 더 아쉬운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았으니까. 10점을 깎였는데도 지금 경기력적으로 보면 사실 경쟁력이 있는 팀인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승점 삭감을 하면 여기서부터 저는 동기부여가 아예 땅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지. 때린데 또 때리는 격이고 넘어지면 받는 격이지. 그래서 이제 좀 그런 부분이 아쉽지 않을까. 예. 그러니까 축구로 인해서 강등이 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이 재정 규정 때문에 강등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는데 이거 좀 적합하다고 보세요? 아니 예. 규정은 지켜야 돼요. 예. 규정은 지켜야 되는 게 맞죠. 그렇죠. 그러니까 규정을 지키라고 만든 거예요. 네, 그래서 규정을 못 지키면 징계가 따르는 것도 맞아요. 근데 아까 전에 얘기했다시피 이중 처벌 같은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고 또 금액적으로 사실은 너무 적은 금액인 상황이 되니까 네. 아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가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올 수밖에 없지 않나. 그러니까 물론 이제 딱 허용이 6,100만 파운드야. 근데 6,200만 파운드인데 그거는 규정을 어긴 게 맞죠. 예. 어긴 게 맞으니까 그런데 근데 여기 사정을 이해할 만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브랜든 존스 이적료가 뭐 책정이 안 된 거 그거 있으면 확 줄여드는 건데 그러니까 이렇게 노팅엄 입장에서는 좀 항의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저는 규정이 나는 이 규정 자체가 좀 지나치게 좀 빡빡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하나가 있고 예. 그 다음에 근본적으로는 이렇게 해서 이제 승점 삭감을 한다든가 아니면 뭐 벌금을 매긴다든가 이거에 대해서 네. 너무 이렇게 이 독립위원회 이렇게 징계를 딱 확정하는 위원회 여기 권한이 너무 큰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좀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이렇게 이야기가 나와서 독립위원회에 회부가 되면 사건은 커지는 겁니다. 왜냐면 결국은 하위권에 있는 팀도 있을 거 아니에요. 뭐 18위, 19, 22위에 있는 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 팀들은 당연히 이 팀들의 승점 삭감을 원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논란이 커지는 거예요. 당연히 규정은 지켜야 되는데 규정을 안 지키지 않았느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예. 또 당하는 쪽에서는 야 이거 이중처벌이다. 우리가 지금 딱 봐도 야 이거 좀 너무 억울한데? 양쪽 다 좀 억울한 면이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가기는 또 어려울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되니까 예. 지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그 순간부터 이미 논란은 커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자, 이렇게 노팅엄과 에버튼에 대해서 다뤄봤고 레딩 기억하시나요? 설경 선수가 또 아, 어떻게 그럼요. 됐어요? 지금 이제 3부 리그 했는데 레딩은 지금 뭐 노팅엄, 에버튼의 문제보다 좀 심각합니다. 내가 레딩 유니폼이 있었거든요. 예. 설계원이 박혀있는. 네. 네. 네, 김현애가 갖고 왔습니다. 못 돌려받았나요? 네, 형 나 갖는다 하더니만 아주 쿨하게 가져갔습니다. 네, 근데 그거 가져가라고 한 이유가 작아서 못 입어요. 네. 네. 현애도 지금 작아서 못 입을 거예요. 아 그래요? 자, 레딩 얘기로 다시 넘어가면 EFL이요. 레딩 구단주에게 구단을 재정적으로 정상화시키거나 아니면 구단을 즉시 매각하라고 했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구단주가 다이윤거라는 사람인데 중국인 사업가입니다. 임금 체불, 마감 시한을 지키지 않은 혐의로 5만 파운드 벌금을 추가로 부과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릴 겁니다. 결국에
이런 여러 가지 사건을 참지 못한 팬들이 경기 중 난입해서 네, 경기를 맞아요. 포기시켰대요. 이거 예. 되게 크게 뉴스도 나오고 그랬는데 진짜 경기 도중에 관중들이 무더기로 우르르 우르르 들어갑니다. 오잖아. 예. 예. 그래서 EFL이 리그는 이 규정에 따라서 가능한 모든 옵션을 고려할 거고 다이시에 대해서 추가 고소를 주저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럼 왜 여기까지 왔냐, 이렇게까지 됐냐? 2017년 5월에 중국인 그 다이윤거라는 중국인 사업가 그의 아내 쉬리가 레딩의 새로운 구단주가 됐대요. 2021년 11월부터 일이 시작이 됐는데 EFL의 허용 손실 한도를 초과해서 승점 6점을 삭감. 2023년 4월에는 합의된 사업 계획의 조건을 위반해서 또 6점 감점 당했고 3부 리그로 강등됐습니다. 23년 7월에는 세금 미납 청구서 왔고요. 23년 8월에는 22-23 시즌에 세 차례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않아서 승점 또 1점 삭감 받았고 23년 9월에 자금 입금 기한을 준수하지 않아서 승점 3점에 또 페널티가 부과됐고 2023년 10월에는 4개월 만에 두 번째로 미납 세금에 대한 문서가 보내졌다고 합니다. 23년 11월에 미납 세금이 납부가 됐는데 12월에 팬들이 결국 시위를 시작을 했고요. 크리스마스 전주에는 직원들에게 해고 통지서가 도착했다고 합니다. 결국 2024년 1월 선수들이 집에서 도시락 싸와야 됐고 사무실에 난방도 안 틀었대요, 겨울에. 구단이 감독과 상의 없이 그냥 막 선수 팔고 결국 참지 못한 팬들은 경기장에 난입을 했다고 합니다. 지금 이 레딩의 경우에는 보통 우리가 한 구단에서 그 병크를 터뜨렸을 때 예. 사건 하나로 치부되는 걸 굉장히 여러 개를 네, 동시에 그렇죠. 지금 한 거잖아요. 그리고 뭐 타임라인 말씀드리면은 한 달에 하나꼴이에요, 거의. 예. 그 임금체불 관련해서는 예전에 이제 엘체가 라리가에서 문제가 좀 돼가지고 그때 에이바르가 이제 살아남고 엘체가 이제 강등된 그런 케이스가 있었고 지금 어쨌든 이 사업가가 임금체불이라든지 그럼 막 벌금 부과받고 세금 안 내고 이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류랑 약간 비슷한 클럽이 바로 말라가입니다. 아, 네, 말라가 예, 구단 예, 예. 파산했거든요. 예, 예. 네, 결국엔 구단 파산하고 지금 이제 3부 리그에 있는데 지금 보면 그런 하나하나의 요소들이 보통 한 클럽에 하나 일어나가지고 와 이거 구단 너무 어렵게 됐다. 네. 엘체 임금체불 니네 강등 이렇게 된 건데 레딩은 그거를 여러 가지를 다 겪고 있다 보니까 팬들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는 거고. 예. 이게 그 중국 자본이 네. 유럽 리그에 들어오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그 명명백백하게 인정된 자본이 아니라 묘한 자본들이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뭐 AC 밀란 같은 그 경우. 밀란 저 밀란이 그랬잖아요. 용홍이도 그랬고. 그리고 지금도 느낌이 이거는 자본이 들어왔다기보다는 말 그대로 구단 인수한 다음에 방치한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이걸로 뭘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임금 체불도 문제인데 세금 인하까지 그렇죠. 거기다 계속해서 승점 삭감되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거기다가 크리스마스 선물로 해고 통지서를 막 직원들에게 날리고 이런 거는 문제가 되게 심각하거든요. 물론 아까 전에 덕현이가 그 말라가 인수 있잖아요. 네. 알타니 구단주가 카타르 왕자입니다. 사실 알타니 구단주는 돈이 많았어요. 다만 야 이거 봐라 밑빠짐 독에 물 붓기네. 라리가 클럽은 안 되겠네. 그리고 나서 투자를 안 하고 회수해 버렸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말라가가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하브리그로 강등당하고 이런 모습이 있었고 최근에는 발렌시아 피터린 같은 경우에도 네네네. 그렇죠. 나가라는 이야기 계속 하잖아요. 빅토리 고아웃 마웃을 하잖아요. 들은 지가 지금 네. 언제 했는지 기억이 안 아 납니다. 되게 오래됐어. 그것도 한 몇 년 됐어. 그것도. 맞아요. 근데 이러면 팬들 입장에서는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가장 먼저 움직이는 건 아웃이죠. 편만 들고 나가라는데 그게 안 통하면 그 다음에는 뭔가 제스처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구단주 관련해서는 뭘 이제 약간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사실 이제 바르셀로나도 이제 바르토메우 시절에 굉장히 좀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아니 제가 지금 회장이죠, 회장. 네. 에버튼, 노팅엄, 레딩 이야기에 이렇게 언성을 높일 이유가 없는데 네네. 남일 같지 않아서 그래요. 흔히 이게 남일 말하는 같지가 않거든. 구단주나 회장의 병크가 사실 그 이후에 바르셀로나는 막 메시를 놓치게 된 거라던가 계속해서 재정적인 문제가 생기고 팀이 뭔가 재구실을 못하게 되고 뭐 이런 식으로 굴러갈 수가 있는 네, 거잖아요. 여기 아직도 2억 유로 넘던데? 네. 선수 연봉 지출 규모가? 그래요? 아, 2억 유로 그럼요. 넘던데? 예. 네. 곧 죽어도 우린 가쁩니다. 예. 아니 저는 예. 레딩 이게 참 밀란 케이스랑 비교를 해봤을 때 레딩이 좀 운이 없는 건 뭐냐면 이 사람은 어쨌든 간에 돈을
그리고 유명한 데서 안 빌렸나 봐. 노홍리는 어쨌든 간에 굉장히 큰 규모의 그쵸. 예, 사모펀드에게 빌렸기 때문에 그래서 걔네가 그래 그럼 이거 우리 거 이렇게 된 건데 그 담보 잡힌 거 아니야? 어쨌든 구단 담보 잡힌 걸로 이제 해가지고 그거 우리 거 이게 된 건데 여기는 아닌가 봐. 이렇게 하는데도 어떻게 이게 안 넘어가고 그냥 계속 이 사람이 소유주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그거 같아. 이게 뭐 완전 그 억하심정이 있는 거? 네. 야 내가 돈 좀 안 낼 수도 있지. 이거 왜 나를 괴롭혀? 그래 한번 어떻게 되나 보자. 나 벌금도 안 낼 거고 애들 월급도 안 줄 거고. 그리고 세금도 안 내고. 세금도 안 낼 거고. 야 니네 다 잘라 나가. 그래도 뭐 축구팀 하든가 말든가. 진짜 이거 아니에요 진짜. 되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진짜로 그러니까 이거는 EFL 쪽이 아니라 조금 더 제가 볼 때 한 법원 정도가 개입돼야 되지 않나 이거는 소송이 들어가서 좀 강제력이 있는 EFL에서 뭐 할 수 있는 거라고 해봐야 승점 사건 강제 뭐 이 정도인데 이 정도가 아니라 이 당장 매각하라는 얘기를 했었지만 이 매각하라는 얘기가 이것도 뭐 강제로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건 아닐 거고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쨌든 간에 법원 정도가 개입이 돼야지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는 진짜. 뭐 완전 같지 않지만 말라가 케이스를 좀 예로 들면 이제 알타니 구단주가 들어오고 나서 공격적인 투자를 했다가 이거 중개권료 안 되겠네. 이거 라리가 뭐 내가 투자해봤자 얻을 게 없다라고 하면서 빠지고 결국 그 사람은 횡령도 했거든요. 아 그래. 네. 그래서 알타니 구단주가 나가고 나서 어떻게 보면 그 이제 그 좀 법적인 관리에 들어가는 이제 절차를 좀 밟게 됐는데 사실 이런 느낌으로 막장된 클럽들은 축구 역사 돌아보면 좀 있긴 해요. 네. 근데 이제 레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약간 몇 관왕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다양한 것을 또 이제 위반을 했기 때문에 예전에 포츠머스도 제 이유는 제가 올해 좀 까먹었는데 파산 안에 있었고. 파산했죠. 네. 그래서 뭐 저는 팬들이 이렇게 경쟁 난입하고 이런 거 자체가 완전 공감. 완전 공감이죠. 이게 왜 그러냐면 팬들은 레딩이라는 클럽의 역사를 알고 있고 네. 어렸을 때부터 레딩을 응원해 왔고 이건 내 팀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이윤거 구단주는 이거 내 거야. 네.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약간 내 사업체 정도? 그래. 내 회사 정도? 근데 회사도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럼 세금 미납하면 안 되지. 근데 여하튼 이건 내 거니까 내 마음대로 해도 돼. 이게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네. 자, 그렇습니다. 뭐 사실 설경 선수 예전에 소속팀이기도 했고 최근에 이슈가 돼서 저희가 에버튼 노팅엄 다루면서 함께 레딩까지 다뤄봤고요. 자, 마지막은 히든 랭킹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 페널티킥 유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리미어리그 역사상 가장 많은 페널티킥을 유도한 선수 누군지 아십니까? 뭐 나 이름 보는 순간 당연하다라는 느낌이 그럴 것 같았어요. 당연하다는 느낌이 들어요. 라임 스털링이래요. 네. 그 옵타에서 발표한 프리미어리그 페널티킥 유도 선수 랭킹에서 라임 스털링이 26번으로 1위라고 하고요. 2위 바디, 3위 자하, 4위 시어러, 5위 앤디 존슨이라고 합니다. 순위 보면서 그럴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다들 드셨나요? 스털링 이외에도? 근데 약간 그런 느낌의 선수들이잖아요. 좀 빠르고. 네. 바디 같은 경우가 대표적으로 그럴 것 같고 네, 스털링 같은 경우는 빠른 것도 빠른 거고 순간적으로 민첩함이 되게 있고 예. 그래서 방향 전환이나 네. 이런 거 했을 때 좀 수비수들이 잘 속을 만한 플레이 스타일을 가지고 있기도 했고. 그래서 수비수들이 좀 더 침착해야 되는데 왜냐하면 좀 열려도 여기잖아요. 열려도 그리고 스털링 예. 템포가 약간 뭐라고 할까? 예측하기 어려운 템포도 있어요. 변칙적인 그런 약간 그 느낌이잖아요. 드리블 할 때 그 동작과 그러니까 뭐 이 이런 게 팔이랑 그다음에 도변이가 저기, 잘하죠, 지금. 엉덩이 이렇게. 그 뒤뚱뒤뚱 거리는 그런 거 느낌을 보면 약간 좀 특이하긴 해 일단. 자, 현역 선수 중에서는요. 모하메드 살라가 13번, 웰백 13번, 애슐리 영 12번. 애슐리 형. 영 이렇게 많이 얻었어? 영? 대단한 선수였죠. 나는 웰백도 13회나 된 게 놀랍네. 근데 웰백은 왠지 그랬을 것 같았는데 영은 놀랍네. 자, 이렇게가 지금 탑5에 근접하고 있다고 하고요. 단일 시즌 가장 많은 페널티킥을 유도했던 선수 랭킹. 앤디 존슨 0405 시즌에 무려 8번. 이거 진짜 많이 했다. 진짜 많이 한 거다. 근데 앨런 시어러, 앤디 존슨 이런 선수들은 득점력이 뛰어나니까 예. 박스 안쪽에서 순간 치고 들어갈 때 끊고자 하다가 결국 막으려다가 이제 지금 이렇게 0405로 과거로 확 갔고 이후에는 제이미 바디가 1516 시즌에 7번. 이때는 뭐 제이미 바디가 제일 무서웠으니까. 뭐 저 전설적인 또 시즌이기도 하고. 바디는 늘 N년좌였거든. 예. 자, 3위 자하랑 스털링 1819, 1718 때 각각 6번을 기록을 했습니다. 첼시는 올 시즌 페널티킥 획득 횟수 1위 8번 그중에서 7골을 기록을 했고요. 그 와중에 이제 한번 실축을.
아스날 6번 얻어서 4골, 리버풀 6번 얻어서 6골 모두 기록을 했습니다. 올 시즌 프리미어리그에서 페널티킥골을 가장 많이 넣은 선수 콜 파머. 아, 네. 첼시의 콜 예. 파머. 공동 2위는 4골의 주앙 페드루, 모하메드 살라, 더글라스 루이즈라고 합니다. 스털링이 유독 페널티킥 유도를 잘하는 비결, 뭐 이런 아까 뭐 드리블 관련해서가 좀 많을까요? 거기서 설명이 다 되지 않았을까 네. 싶어요. 그럼 스털링은 스털링은? 그것도 있잖아. 다이빙도 많이 해요. 아, 맞아. 액션도 예, 액션이 잘하는 있죠. 선수인 네. 것 같아. 예. 그 약간 그래서 저는 손흥민 선수 보면서 약간 아쉬웠어요. 아, 이번에 경고 받을 때? 좀 더 잘하지. 저 좀 더 잘했어야 되는데. 예. 그래 좀 닫고 넘어져야 경고는 안 받았을 텐데. 해본 선수가 잘해요, 이런 것도. 그러니까 보면. 하던 애들이 잘해요 이런 거를. 그래서 우리 예. 축구 보다 보면 그런 장면 있잖아요. 네. 박스 안에서 약간 넘어졌어. 근데 막 억차같이 다시 일어나가지고 막 이렇게 가는 그런 게 선수들. 있어요. 근데 스털링은 요즘 근데 약간 심판들한테 약간 찍힌 것 같기도 해요. 좀 그럴 만도 해. 잘 안 보는 느낌이 있어 조금. 주심들이 아 오늘 이 팀에 스털링 있네. 네. 얘 뛰는 거 좀 잘 봐야 되겠다. 넘어지는 거 잘 봐야 되겠다 생각할 수도 있고. 예. 페널티킥 유도를 잘하는 선수들의 특징이 있다면. 그 위에 언급된 이런 유형의 선수들이죠. 뭐 순간적인 라인 브레이킹이 이제 좋다든지 아니면 그 라인 브레이킹보다도 그 폭발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죠 우리가. 네. 스피드랑은 약간 저 다른 느낌이라고 보는데 딱 치고 나가는 그 힘이 좋은 경우가 수비수가 하고 손 썼다가 PK 내주는 경우. 발 도전이 좀 늦거나. 네, 그런 네. 경우. 그런 스타일이 좀 잘 얻죠. 거기에 하나 덧붙이면 득점력이 있는 선수들이 더 많이 얻어내죠. 왜냐하면 뚫리면 위험하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손을 그렇네요. 쓰거나 다리를 거는 경우가 많죠. 예. 페널티킥 하면은 생각나는 장면이 있으세요? 아니면 선수라던가? 우리나라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그냥 지금까지 축구 보시면서 해외 축구도. PK. 네. 근데 그 PK 참 많았는데 이게 뭔가 딱 임팩트로 각인될 만한 PK가 있었나? 근데 보통 그게 이제 승부차기 맞죠. 승부차기로. 페널티킥보다도 승부차기가 많고, 그러니까 승부차기가 더 임팩트가 강할 수밖에 없는 게 예. 페널티킥 성공률보다 승부차기 성공률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막 이런 걸로 되게 뇌리에 많이 남는 것 같아요. 괜히 이제 승부차기가 아니다. 진짜 승부를 가려야 되는 그런 킥이고.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어떤 팀에 확실한 페널티 키커가 있으면 페널티킥 상황이 되면 야 이거 그냥 골이다 막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뭐 그 호날두가 있거나 벤제마가 있거나. 예전에 저는 다비드 비아도 PK는 근데 뭐 올 시즌 레알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PK 처리에서 약간 잡음이 있으니까 제대로 골이 안 되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전문 키커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드는 장면도 있긴 있었고, 물론 레알 마드리드는 킥을 잘 차는 선수들이 많긴 한데 올 시즌 묘하게 PK가 안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어요. 반면에 저 개인적으로 PK 장면 중에 기억나는 건 레반도프스키가 저는 한 번도 실패하는 거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레반도프스키. 바르셀로나 와서 실패를 하더라고. 오. 그거 너무 놀란 적이 있어. 나는 그냥 원래 잘 찼는데 되게. 레반도프스키가 차면 골이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렇죠. 이게 안 되는 게 와, 얘 왜 이런 거야? 막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월드컵 때도 있었어요. 막혔다가 다시 넣었을 텐데 아마. 맞던 것 같아. 그 조별리그. 네, 조별리그 요번에. 경기에서. 저는 페널티킥 하면 생각나는 게 2002년에 잉글랜드랑 아르헨티나 붙을 때 마이클 오원이 오원이 얻어냈죠. 그렇죠. 그게 그거를 포체티노야. 그래서 포체티노랑 오원이랑 그 장면을 그 당시에 리플레이를 엄청 해줬는데 오원이 제 기억이 맞다면 약간 액션이 좀 있었거든요. 약간 다이빙스러운 네. 그런 게 있었죠. 저는 그 장면이 제일 기억 많이 나요. 근데 뭐 그 시절에 뭐 예. VAR이 없었으니까. 아예 없었으니까. 저는 이제 PK 말고 그냥 승부차기로 이제 기준을 잡으면 예. 저는 사실 그 2011년 아시안컵 때 4강 한일전. 너무 아쉬웠고, 그리고 그 카타르 월드컵 일본 크로아티아 그 일본 승부차기 대비 아예 안 했잖아요. 그래서 자원 받았잖아. 그 모리아 사지메 감독이. 나 조금 당황했어. 네. 이거를 왜 약간 이런 느낌이어서. 그러니까 90분 내지는 120분 내에 끝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나 보죠. 네. 야 한편으로는 멋있다. 크로아티아 상대로 그런 생각을 했다라는 게. 그것도 이제 좀 충격적이었고, 그리고 저는 이제 사실 또 제가 응원하는 팀이 승부차기를 굉장히 못하기 때문에 전북. 전북은 승부차기에서 거의 이제 패배한 기억. 아침 결승. 2011년도죠? 11년도였나요 그때가? 2011년. 네, 11년도. 제일 크죠. 그리고 뭐 사실 13년도 FA컵 결승 때도 포항한테 근데 신한 골키퍼가 엄청 잘했고. 승부차기 하면 93 미국 월드컵 결승전하고 봐줘. 그리고 리버풀 그 기적 있잖아요. 네네네. 이스탄불. 이스탄불 기적. 그쵸. 그거죠. 승부차기 하면. 우리나라 선수 중에서는
이 선수가 PK 좀 잘 얻어내는 것 같다. 근데 그런 선수가 있었나요? 네. 뭔가 이렇게 딱 기억날 만한 선수가 있진 않은데. 문선민도 잘 얻어내지 않니? 스타일상 문선민 저도 선수. 문선민 스타일은 생각했어요. 스타일상으로 문선민 선수. 김승대 선수는 안 그랬었나? 아 김승대는 너무 이미 빠져나갔었나? 빠져나가고 있어요. 라인 브레이킹이 이미 됐었나? 그런 느낌 있죠. 뭔가 PK를 되게 잘 얻어내는 유형의 선수라고 했을 때는 기억나는 선수는 좀 애매한 것 같긴 하네. 이정엽 선수는 또 예전에 한창 좀 잘 얻어냈던 것 같고 박스 안쪽에서 막 경합해주면서. 예. 왜 약간 이거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들 혹시 기억나는 선수 있나요? 우리나라 네. 선수들 중에서? 아 그리고 뭐 승부차기 뭐 PK 하니까 02년도 홍명보 아, 감독님 얘기도 하고. 홍명바 사각사각. 예. 황의조 아시안게임 PK 유도. 근데 황의조 같은 경우에도 네. PK를 많이 얻어냈을 거예요. 왜냐면은 수비수 누구랑 얘기했었는데 형일이랑 얘기할 때 형일이가 황의조가 돌아서는 동작 자체가 템포나 아니면 돌아서는 동작 자체가 굉장히 까다롭다고 해요. 수비하는 입장에서. 타이밍이, 예. 그래서 그 타이밍을 잡기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아마 PK를 많이 얻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이종호 얘기도 있네요. 아 16년 아챔 때. 네. 근데 뭐 16년 아챔 어차피 또 우승했으니까. 예, 뭐 채팅이 김상식 전 선수, 전 감독 얘기도 나오는데 김상식 선수는 그 현역 시절에는 사실 그쪽 위치까지 많이 안 갔으니까. 오히려 이제 그 굉장히 지능적인 파울을 많이 했죠. 그렇죠. 예, 예. 옛날에 그 한번 물어봤을 때 막 그런 거 몇 개 알려줬었는데. 어떤 거요? 반칙이 아닌데 그 수비하는 예. 장면. 근데 그때 제가 술을 좀 많이 먹어가지고. 아 김상식 감독에게 네, 기억이 안 잘 안 나요. 나요? 예. 그때 소맥으로만 소주를 둘이 4병 먹었거든요. 소맥으로만 4병을 먹을 수 있나요? 그럼 맥주가 훨씬 많이 필요한데 그러면? 진짜 많이 먹었어요. 근데 저도 이제 긴장을 빡 하고 먹으니까 괜찮았어요. 네, 먹을 때까지는. 근데 딱 일어나서 차로 가는 순간 기억이 없습니다. 네. 맞아. 그랬어. 그럴 수 있죠. 그 PK 실축은 2002 한일 월드컵 안정환 이을용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근데 맞아. 제 기억에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건 하이라이트로 봤습니다. 예. 그 아르헨티나 대표팀의 팔레르모가 한 경기에서 4번 실축했나 그래요. 아 진짜? 파스토레. 팔레르모예요. 팔레르모인가? 네. 아, 팔레르모 예전에 맞다. 아르헨티나 대표팀 예. 스트라이커 팔레르모라고 예, 있어요. 예, 그럴 수 맞아요. 있어요. 근데 그거 엄청 유명했습니다. 그래서 그 축구 웹툰 그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칼카나만님이나 막 이런 분들, 그분들이 약간 그거 패러디 한번 했었던 게 램파드가 3번 다시 차는데 3번 다는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뒤에 그 팔레르모가 이렇게 약간 그 캐릭터로 나와가지고 저분은 신이다. 이제 이런 거가 패러디 됐을 정도로 그 전설의 삼실축도 유명하긴 했거든요. 나오네 채팅창에도. 예. 3번 실축. 3번 실축이구나. 네. 4번이 아니라 난 4번 실축으로 알고 있었어. 3번 실축. 네. 자, 올 시즌 페널티킥을 가장 많이 내준 구단은 풀럼이라고 하고요. 6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 첼시 풀럼 경기 보는데 스텔링이 PK 얻어내고 결국 그 한 골로 네, 첼시가 이겼죠. 풀럼에게 이겼죠. 네. 스털링 그리고 첼시는 많이 얻어내는 팀이고 풀럼은 내주는 팀이고 공동 2위가 5번 내준 브라이튼, 에버튼, 공교롭게도 한국인 선수들이 뛰고 있는 토트넘, 울버햄튼이 있습니다. 근데 저는 토트넘은 PK를 많이 내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예. 플레이 스타일상 라인을 올렸다가 내려가다 보면 박스 안쪽에서 불필요한 뭐 동작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자, 그리고 PK를 가장 많이 내준 선수들 이사 디오프, 두브라보카도 많이 내줬구나. 네. 주앙 고메즈, 팀린 있고요. 크리스티안 로메로 각 역시 로메로가. 2회입니다. 네, 팀님도 들어가 있고. 예. 참고로 역대 프리미어리그에서 페널티킥을 가장 많이 막은 선수 오 파비안스키래요. 파비안스키구나. 이거는 그럼 좀 웨스트햄 때 기록이 많이 들어가. 그럼 아무래도 팀이 좀 많이 내줬어야 되겠고 그래야지 이제 골라인 앞에 서서 막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 페널티를 잘 내주는 선수 혹은 팀의 특성 앞서 이제 토트넘의 수비 라인 얘기해 주셨고 그리고 사실 그런 로메로 같은 이제 파울을 좀 많이 하는 유형의 선수들이 이건 거친 스타일이죠. 네, 뭐 로메로는. 그거는 저는 필연적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는 부분. 그다음에 팀린 같은 경우에 나이가 좀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민첩성이 좀 떨어졌기 때문에 이럴 거고. 근데 여기 디오프, 그러니까 풀럼이라고 했잖아. 디오프 풀럼이잖아. 아, 맞아, 디오프하고 맞아. 토신하고 보면은 쟤네는 좀 많이 내줄 것 같다. 그런 느낌이 약간 들어 그냥. 아니 제가. 디오프랑 팀님 둘 다 플럼이잖아요. 네, 맞아. 네. 여기 보면은 디오프, 팀님, 그다음에 뭐 토신도 그렇고 네. 약간 그럴 것 같아 그냥 애들이. 그 풀론 그 세 친구들 있잖아요. 뛰는 폼이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공중공중 뛴다? 약간 요 느낌이 있거든요. 예, 피지컬은 좋은데 규정 변화 강화로 핸드볼 파울로 인한 페널티킥은 요즘에는
좀 줄어들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딱 네. 보면 확실하게 팔이 뭔가 부자연스럽게 딱 올라가 있는 상황이나 아니면 진짜 이거는 너무 명백하게 딱 맞아가지고 저건 PK를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가 아니면 따닥은 거의 안 주고. 맞아요. 그거는 이제 그치. 안 주는 편이 됐고 네. 그리고 VAR도 있으니까 그 상황을 다시 또 리뷰를 또 하니까 그러면서 이거는 그러니까 줄어들고 있다? 줄어들고 있다보다 좀 판정이 정확해지고 있다? 그리고 근데 왜 이거는 왜? 뭐요? 왜 되고 이거는 왜? 그건 알 수 없죠. 네. 근데 이게 프리미어리그 애들은 사실 모르겠어. 어떤 건 되고 아니 어떤 건 안 되고. PK는 주심의 성향이 가장 네.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네.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그 주심의 어떻게 보면 성향이나 이런 것도 사실 네. 그 심판위원회 같은 데서 지침 같은 걸 이렇게 주잖아요. 뭐 가령 지난 시즌 라리가 같은 경우는 그 심판협회 쪽에서 그 심판들에게 판정이 나왔을 때 그 판정에 관련해서 항의가 일정 수준을 넘으면 그냥 가차없이 경고를 꺼내라라고 해가지고 그때 만사노가 경고 파티를 엄청 했거든요. 네네네. 근데 그런 것처럼 PK도 확실하게 맞으면 그냥 불어라라고 지침이 내려왔었던 때가 있고 그거 그리고 얼마 안 지금처럼, 됐어. 네, 규정이 바뀌고 나서 뭐 따닥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외하고 약간 이런 형태로 바뀐 또 시기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영주 형이 얘기한 게 딱 맞는 것 같아요. 진짜 그 주심의 개인적인 의견이나 성향이 제일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판정이 아닐까. 제가 주원 형을 이제 해설로 그냥 방송으로 보는 거 말고 이 사람 좀 대단하다라고 생각했던 게 제가 5년 전쯤에 NFC에서 그 핸드볼 관련해서 그때부터 되게 짜잘하게 좀 많이 바뀌었었거든요. 그러면서 핸드볼 관련해서 좀 많은 규정 변화가 있다고. 그거 저랑 같이 간 거 아닌가요? 당연히 같이 갔었던 그래서 건가? 그때 주원 형이 막 그 주심 그 강사님한테 그 자, 저 질문 있는데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다 그런 거 있을 때 사실 그냥 뭐 고개 끄덕이고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뭐 저는 뭐 모든 사람이 얘라고 외칠 때 저는 아니옵니다. 이런 느낌처럼 저기요 강사님 일어나면서 막 이거는 설명을 뭐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저는 경우는 어떤가요? 이런 경우는 어떤가요? 그리고 이제 방송에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는 좀 확실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강사님이 그거 해가지고 근데 약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해주시면 좀 애매하다라고 하니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예를 들어 방송에서 얘기를 할 때 어떤 식으로 설명하는 게 좋으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막 해서 되게 이제 보면서 역시 주원이 형은 진짜 그 의견 표출 이런 거는 확실하구나. 저는 되게 사실 리스펙트했습니다. 왜냐면 그때 한 30명, 40명 정도 되게 이제 많았죠. 축구 관련하셔서 뭐 네. 기자분들도 계시고 해설캐스터들도 있었는데 그렇게 좀 길어지면 그냥 그렇구나. 다음번에는 뭐 내가 적용해봐야지라고 하고 뭐 주변 사람들과 얘기하고 끝나는 정도인데 거기에서 혼자 해가지고 한 10분을 마지막까지 이제 수업을 더 하게 만들었거든요. 근데 거기 환희 형도 있었고 그래? 그리고 박기덕 캐스터님도 있었어요. 박기덕 아나운서님도 같이 야, 아는 왔어. 사람 많았었네 그날. 아니 그래서 우리 끝나고 그 평양냉면 먹으러 갔는데 거기에 환희 형이랑 박기덕 아나운서랑 주원이 형이 있었는데 우리가 가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했는데 환희 형이 막 우리 앉으려고 하는 줄 알고 이쪽으로 하는데 우리가 안녕하세요 하고 돌아가가지고 환희 형이 되게 그때 그 약간 민망했다 했었어. 그래? 아니 빈정상 있겠네. 아니 그때는 되게 그렇게 친하지 친하지 않았어요. 안 친해도 어쨌든 안 친해도 근데 호의를 아니, 보인 거 아니야? 내 자리였어. 내 자리라서 우리 둘은 어차피 못 앉아. 의자 하나 갖고 오면 되지. 그렇게 어. 친하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 그냥 그 불편했죠? 저희 둘이 그냥 살짝 좀 불편하게 빨리 밥 했어요. 먹고 예. 커피 먹으러 가고 싶었어요. 그냥 환이랑 먹고 싶지 않았다 이 얘기구나. 정확히 주원이 형. 야, 그건 인정. 그 기조 킹정.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아무튼 뭐 주원 형 잠깐 얘기했던 거고 잘 차는 선수 해봤으니까 잘 막는 선수 하면 떠오르는 골키퍼 있습니까? 이윤재 골키퍼죠. 예. 아, 이윤재 이윤재 골키퍼. 골키퍼는 잘 맞죠. PK 정말 잘 맞고. 이게 어떤 골키퍼가 PK를 엄청 잘 막다가도 또 시간이 흐르면 뭐 엄청나게 실점하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베른트 레노가 레버쿠젠 시절에 예. PK를 너무 잘 막는다고 생각했거든요. 기록이 얘기해줘요. 근데 얘가 프리미어리그 와서는 안 그렇더라고. 저는 이 PK 관련해서 진짜 제가 어렸을 때부터 축구를 쭉 본 이래로 제일 임팩트 셌던 건 김승규입니다. 김승규가 이제 울산에서 뛸 때 옛날에 울산에서 뛸 때 그때 넘버원이 김영광이었고 넘버 2가 김승규였거든요. 네. 근데 그때 울산이 플레이오프 거쳐 그게 2011년인가 그랬던 것 같아요. 플레이오프 거쳐서 올라오면서 도장 깨기를 하고 결국 전북이랑 그 플레이오프 챔피언에서 붙었는데 거기서 포항 상대로 진짜 심리전을 엄청 거는 거예요. 그때 어린 선수였단 말이에요. 11년이면. 근데 막 못 닦고 막 킥 맞고 맞아. 이러면서 김민기 골프 잘 막아요, 네. 진짜. 그래서 야, 쟤 누구냐 하면서 봤던 기억이 나요. 이건 좀 논외 얘기긴 하지만 지금 머릿속에 남는 그 PK 선방은 예.
다큐멘터리 렉섬 시즌 2에 아, 렉선 보셨으니까 형님. 벤 포스터가 막은 어. 더비 카운티 전에 그 예. 선방. 어. 그 벤 포스터가 그 렉섬에서 초반기에 뛰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은퇴했다가 렉섬 쪽에서 요구해서 다시 돌아와서 뛰는데 와, 그 PK를 막더라고요. 그리고 그것도 있어요, 저. 와포드랑 레스터 시티랑 그 뭐지? 그 뭐 승격 이런 거 걸고 하는 매치였나 승강 플레이오프? 했는데 어. 그때 레스터 시티가 막판에 PK 얻은 거 알무니아가 맞고 또 맞고 해서 그거 역습 가서 디니가 골 넣어가지고 끝난 경기 있었거든요. 예. 끝나고 관중들 다 내려오고 예. 저는 그 경기 알무니아 선방도 진짜 완전 임팩트 개쩔었었어요. 저는 월드컵 때문인가 뭔가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즈도 좀 잘 막는 느낌. 잘 맞죠? 그거 잘 막지. 그거 에미신이 인터뷰한 거 보잖아요. 그러면 진짜 심리전 기가 막혀요. 아, 그래요? 진짜. 어. 그리고 그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 그 유튜브 쇼 보면 나오거든요. 예. 트래시 토크 하는 거. 예. 오죽했으면 주심이 닥치라요. 그만하라고. 그 막 그 콜롬비아인가 어디랑 막 하는데 막 너 못 넣어. 내가 알아. 그 너 못 코파 넣어. 때 말하는 거구나? 아니 진짜 와 진짜 대단하더라고. 예. 근데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는 보면은 확실히 애가 평범하진 않아요. 또라이 또라이지. 진짜. 또라이야. 아니 월드컵 결승에서 세레머니를 그렇게 하는 놈이 어딨어. 아주 화끈한 친구입니다. 여러모로. 근데 PK는 수싸움이기 때문에 예. 이런 경우 많아요. 토크로 조지던가 아니면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스트라이커 중에 한 명이 와서 야 얘는 왼쪽으로만 차 막 이러면은 골키퍼가 뭐 왼쪽으로만 찬다고 뭐 이렇게 해야죠. 상대 들리게끔. 그래서 일부러 들리게 심리전 하잖아. 왜냐면은 상대가 PK를 찰 때 생각이 많으면 네. 그때부터 이제 그 눈빛이 흔들리고 그리고 원래는 아이 페인팅도 주잖아요. 예. 이쪽 찰 것처럼 하다가 이쪽만 쳐다보면서 괜히 이쪽으로 눈 한번 처리하고. 마주쳤다가 왼쪽 한번 보고 이런 거 있으니까. 네, 그런 거를 흔들리게끔 만드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이제 차는 방향도 키커도 중요한 게 차는 방향도 결국 좀 다양하게 가져가야 되는데 그거를 저는 올 시즌에 차라울루가 PK 다 찼거든요. 네. 다 찬 건 아니구나. 라우타로도 찼구나. 차라울루가 이제 7개 PK 차서 7개 다 성공시켰어요. 이번 시즌에. 저 대단하다. 그 7골인데 차라울루 그러니까 누가 차라울루 분석해놨더라고. 오른쪽 3번, 왼쪽 3번, 가운데 2번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이게. 진짜? 찰 때. 그러니까 정해져 있어 일단. 내가 자기 그거 기억해뒀다가 여기 3번 샀으니까 이번에 이쪽 찰 차례. 그게 정해져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것도 나름의 심리전이지. 오케이, 그치. 왼쪽 3번 찼는데, 아이, 4번은 아니겠지? 요걸 줄 수도 있고. 혹시 4번? 그런 것도 있잖아. 골키퍼가 차라노르고는 왼쪽 3번, 오른쪽 3번, 중앙이 2번이면 이번에 중앙 찰 차례다. 근데 차라노르가 깜빡할 수도 있잖아. 아니면 그걸 역으로 심리전 걸 수도 있는 거야. 나 이쪽에 2번 찼었나? 그럼 이쪽에 차야지? 막 이렇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좌삼삼 우삼삼. 야, PK 골키퍼 하면은 두대기 제일 기억나잖아. 맞네. 네. 춤대. 와, 그 진짜 레전드였죠, 그때도. 예. 진짜 나 보면서 뭐 하는 건가 저거. 그게 만약에 밀란한테 그냥 우승 내줬다고 생각해봐. 그거 진짜 조롱거리로 조롱거리지. 남는 거야. 완전 조롱거리지. 대단한 거지, 두 대.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히퍼라이브 수요부 벨링엄 얘기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아시안컵 1차전 전체적으로 정리해봤고 에버튼, 노팅엄, 레딩의 상황도 짚어봤고 마지막으로는 힐랭킹, 페널티 유도 그리고 페널티 뭐 누가 잘 막는지까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오늘 히퍼라이브 수요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